통일부가 2019년도에 있었던 탈북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제 북송시킨 행위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발설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엽기적인 살인마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호할 것이냐, 집도 주고 대학도 보내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고, 더군다나 그런 살인마들이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하게 둘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을 보면 당시 이제 조치가 반인권적인 조치냐, 아니면 그 엽기적인 살인마들을 추방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주목하는 거는요, 이런 그 반인도적인 조치와 처사를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추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슨 대국민 보고나 대언론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송 당일날 그 JSA에서 근무하는 그 중령이, 대대장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그 전화 메시지 때문에 이게 세상에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 메시지가 만약에 그 언론의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면은 지금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은 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그 반인륜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전혀 모르게 했는가? 그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결국 당시에 그해 11월이죠. 그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북쪽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탈북 어민들을 북송하겠다. 북한이 뭐 북송해달라는 요구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진해서 문재인 정부가 북송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북송을 한 겁니다. 강제적으로. 이번에 드러난 그 사진만 보더라도 강제적으로 북송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더군다나 자필 귀순 의향서를 쓴 사람들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국회 이제 그 보고서에서 그랬고, 그런데 그 조그마한 목선에서, 작은 배에서 어떻게 그 16명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내가지고 살해했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미스테리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처사였고, 국제적으로 반인권 국가로 우리가 아주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게 맞겠죠. 저는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회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사진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인가? 이 사람들은 탈북 어민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서 귀순하겠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북한에서 정말 16명이라는 선장과 선원을 비롯한 동료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이고 나서 도주하다가 우리 NLL을 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해군에 의해서 붙잡힌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기존의 어떤 북한 이탈 주민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제 북송을 시켰느냐. 그리고 저때 정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했다. 그래서 이걸 반인권유린 사건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북한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당초는 3명이었습니다. 그중에 1명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체포가 됐고, 그래서 나머지 2명이 그 배를 몰고 계속 남한의 우리의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다가 우리한테 생포가 됐고요. 그 당시에 해군에서도 이제 귀순 의사를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귀순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우리 당국에서 또 합동 조사를 해서 전혀 귀순 의사가 없고 그간에 저질렀던 그 범죄들의 혐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을 추방시키는 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마땅하다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송환을 한 것이지 마치 정말 귀순 의사를 갖고 있는 선량한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가 추방을 해서 굉장히 어떤 끔찍한 결과적인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사실과도 다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2019년 당시에도요. 현 여권 정치인들 그러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북송이 타당하다. 자,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 왜 당당하게 이 사람들이 워낙 흉측한 일을 했기 때문에 추방했다. 이리 왜 이야기를 못했어요? 제대로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5일 만에 보내버렸냐 이거예요.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걸 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나,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저는 의문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제 당시 김무성 의원과 이해운 의원이 북송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이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김무성 의원의 그 발언을 잘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흉악한 사람들을 조사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빨리 북송을 시켰느냐 그 실체를 얘기해 달라라는 사실은 취지였죠.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저렇게 복잡한 사건 같으면은 뭐 한두 달 조사를 해야죠. 조사만 가지고 안 되고 나중엔 수사를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그런데 딱 3일 동안만 합동조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흉악범으로 단정을 한 겁니다. 근데 흉악범이라는 것도요. 수사와 재판과 판결이 나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본권이에요. 그것 때문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 활동 시절에 지난 1996년이죠 아마 남태평양 그 선상에서 있었던 아주 잔혹한 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을 변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그런 그 피의자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켰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왜냐하면은 아무리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흉악범으로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재판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긴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은 그 2019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2020년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대화, 한반도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기본 방향 때문에 대북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 북한의 이제 김정은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정치적으로 왜곡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죠. 예. 자, 대통령실은요, 이 사건을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규정을 내렸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자, 뭐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만약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북송을 했으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맞습니까? 국제법은 뭐 들먹일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예. 명백한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일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하지만은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귀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 주민도 북한에서 넘어온 그 북한 이탈 주민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판례도 있어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북한 국민증이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수가 없다. 강제퇴거는 외국인한테 하는 거거든요. 예.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쫓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송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고요. 그냥 본인이 내가 그냥 북한으로 가고 싶다. 그럼 여러 정황을 통해 가지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위헌입니다. 첫 번째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헌법 12조에 적법 절차, 내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받으려면 적법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위반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헌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위반하는 것인데, 저는 조금 전에 나왔지만 김무성 의원이나 이혜원 의원의 말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흉악범이니까 내쫓아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도 흉악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도 가 있고 아니면 뭐 처벌받지 않고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흉악한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비국민이니까 내쫓아야 된다. 법적으로는 그런 논리와 똑같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당시 이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들이 이미 증거를 좀 인멸한 상태였고, 만약에 16명이나 죽인 흉악범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만약에 받는다면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10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 원래 완전 범죄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진짜로 증거를 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라고 그러면은 현행 그 문명적인 법 체계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예. 오히려 저는 윤 의원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아, 증거가 없구나. 증거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들이대면서 자백 말고 뭐 흉기라든지 뭐 아니면 시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그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런 증거가 없구나,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흉악한 살인범으로 몰아서 북한으로 사지로 내쫓은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상황일 수도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만약 살인 사건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분은 그 범죄자를 갖다가 범죄를 저지른 해외로 추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범죄인 인도 조약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 법이 있어요. 만약에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행위를 한 그 나라에 이제 추방을 갖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절차를 갖다 찾아봤더니 청구, 예컨대 북한에서 인도 청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청구를 받아서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서울고검장, 서울고법 통해가지고 서울고법에서 이 사람 내쫓아야 된다 결정을 하면, 예. 다시 역순으로 그 서울고법이 서울고검에 보내고 뭐 외교부 장관한테 보내고, 그런 여러 절차를 거쳐서 추방을 하더라도 하게 되는 것인데, 예. 이러한 절차들이 싹 다 무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건을 두고 3년 만에 입장을 이제 180도 바꾼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도 이제 좀 논란이잖아요. 그래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합동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3일 동안만 합동조사를 하고 흉악범이다, 강제로 북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월경을,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어온 사람들의 심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때로는 북쪽에 있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사를,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더러 꽤 있어요. 제가 그 탈북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심경이 복잡합니다. 이런 그 입장에 처한 그 탈북 주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만 하고 강제로 북송시킨 것은, 이것은 인권에도 안 맞고요, 조사 원칙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문재인 정부 때 흉악범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도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그 보고서였습니다. 당시에도 보면은 예. 뭐 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평소에 뭐 정권 수련을 했다, 그리고 체격이 다부지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거기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범으로 몰아간 그 느낌이 드는 거죠.
조사를 별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면은 모든 사건이 달리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서해 그 공무원 피해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그 이대준 씨는 월북한 정황으로 몰아가고 오히려 탈북 어민은 또 탈북 귀순이 없다고 몰아가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북한 김정은의 비위에 맞추기 한 거 아니냐. 2020년도에 2019년이죠. 그 삼척항에 귀순했던 그 목선, 삼척항에 입항했던 그 목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때도 너무나 조사 기간이 짧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북송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그 반인륜적인 조치가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을 전 정권 공격용으로 보시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달에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판단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예. 이번에도 사진을 공개하면서 반인류적, 반인도적 범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충분히 상황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예.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북송이라는 추방이라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마치 이거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보면 11월 초에 추방을 했지만 실제 2019년 8월에 그런 어떤 그 선내에서 사건이 있었던 걸로 어제 이제 민주당의 그 TFT가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납포되기 직전부터 어떤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어제 그 TFT에서도 우려를 했던 것이 그러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 특히 정보, 특히 미군과 함께했던 정보와 관련된 사안들이 다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시 또 지난번에 서해 그 공무원 사건처럼 다시 또 그 공개되는 과정에서 또 군과 정보기관들이 정치적 지금 소용돌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물론 진실을 규명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또 하나의 단정을 해놓고 또 마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정말 이제 국익을 위해서랄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가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국가안보문란 TF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만 마치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김정은 비위 맞추기 그리고 심지어 깐부 정권이라는 표현을 쓴 의원님도 계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선진 대한민국이 어떤 정말 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승전결 북한의 비위 맞추고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다 그런 식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로 이제 수사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이 검찰 수사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지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청와대 안보실까지 갈지 아니면 그 위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영향을 미칠지, 자,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사건은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된 사건은 주무관청은 통일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부 내에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책 지원 협의회가 있어서 보호할 것인지 여부도 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통일부 내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단서가 당장 그 김유군 차장의 핸드폰으로부터 그 단서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현철 장관의 당시 답변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 정권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고 그 칼날이 대통령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에 대해서는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긍정평가는 32.5% 그리고 부정평가는 63.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자, 그 원인 도대체 어디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죠. 현재 이제 일단 경제가 또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인사 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좀 차지한다고 봅니다. 벌써 예. 4명씩이나 이제 국무위원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원내 구성, 원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또 많이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지난 정권의 그런 인사 행태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했는데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그런 인사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이제 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나토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훌륭하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 정상회담 기간에 있었던 그 비선 동향 문제 이런 것도 영향을 좀 줬다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 징계 문제와 또 권력 갈등으로 보이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에 의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도 같이 동반 하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또 이제 뭐 문제점 중 하나가 이 보수의 텃밭인 영남권 여기서도 이제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인데요.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대통령과 다르게 견고한 지지층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기성 정치인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이 그간에 탄탄하게 어떤 기반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온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정말 흔쾌하게 좋아서 뽑았다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뭐 대안으로서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이제 정권을 잡은 그런 경우입니다. 근본적으로 좀 취약한 기반인데다가 최근에 2달 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저는 한 가지 요인이라고 좀 대통령실에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사 문제랄지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윤석열 정부가 뭔가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과거 정부하고는 다른 뭔가 좀 그래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간 보여준 거 보면 굉장히 좀 미숙하고 또 국민들을 어떤 설득하려기보다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굉장히 이미지화되면서 좀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2달의 그동안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말 저는 좀 멈춰서 다시 한번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고요. 특히 집권 여당은 이 행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데 과연 최근에야 뭐 국민의힘이 내분이 조금 뭐 정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과연 다시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뭔가 좀 제대로 된 처음부터 다시 정말 리셋하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또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국정 지지도를 다시 반등하느냐가 제일 정말 고민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요인도 좀 작동하고 있다고 보세요? 자꾸 이제 그것도 요인으로 또 지적이 되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근데 김건희 여사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아주 정말 좀 저는 눈에 거스리더라고요. 너무 정치적 발언을 막 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의 발언으로 오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죄송합니다. 팬클럽을 문제 삼았잖아요. 자, 김 여사도 이제 최근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 관련이 없다면서 이제 선을 그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근본적으로요.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영부인 팬클럽이 과연 부합하는 것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 중에 과연 얼마나 영부인을 보고 투표를 했을 것인가? 그게 근본적인 의문이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대선 전에 저도 똑똑히 기억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되셔도 조용히 내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팬클럽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약속을 지키는 것인가 그런 의미도 있고 거기에다 더 문제는 이제 팬클럽 회장 강 변호사의 처신이 굉장히 정치적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모 시사평론가와 뭐 갈등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예. 이런 상황에서 팬클럽 회장과 영부인이 교류한다 그러면은 마치 영부인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그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선을 긋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팬클럽 그냥 전격적으로 그 해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밤에 이제 귀가하려면 택시 잡느라 한두 가지씩 기다리는 게 굉장히 예산 일이 됐죠. 택시 잡기 힘든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택시 기사가 점점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특히 2년 전부터 시행된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대체 운송 수단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점도 택시 대란에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채린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달려야 할 택시들이 번호판을 떼고 차고지에서 놀고 있습니다. 기사가 줄면서 택시 면허를 반납한 겁니다. 운전기사가 70% 줄고 3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가동 대수도 3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 수는 3년 전 대비 27%가 줄었습니다. 젊은 기사들이 수입이 좋은 배달업계로 떠난 겁니다. 개인 택시 기사들은 평균 62세가 넘어 고령화되면서 밤 영업을 꺼립니다. 밤중에 취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눈도 뭐 칙칙하니까 밤에는 일을 나가지 않는다. 2020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대체 운송 수단도 사라지다시피 됐습니다. 카카오 등 호출 택시가 남았지만 수요가 몰릴 땐 수천 원씩 웃돈을 줘도 잡히지 않습니다.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요즘 모텔에서 자기도 그랬고 아니 1시간 동안 안 잡히더라고요.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제도화법이라며 상생과 혁신이 같이 가면 택시 수요 공급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타다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 같은 것들을 우리 택시 안에 담아내고 또 이 제도권 안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12,000여 명 타다 기사는 일자리를 잃었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택시기사가 줄면서 최근 택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2020년부터 시행됐던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택시 대란이 더 심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안 통과 당시를 이제 저희가 이제 되도록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는 이제 정부가 혁신 서비스, 이걸 타다금지법을 좀 하더라도 혁신적인 서비스가 좀 더 증장할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2013년에 우리나라에도 우버가 들어왔었어요. 예. 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데 출장 많이 갔었는데 그때 가가지고 우버만 탔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법이다 해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니까 우버가 외국 회사인데 아 이거 불법이냐 그러면서 2015년도에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2018년도에 타다 서비스가 들어왔는데 개념이 독특했어요. 이거는 제가 택시를 잡는 게 아니고 그 렌트카를 갖다가 빌리는 건데 대신에 렌트카에 기사까지 딸려온다. 이런 개념이니까 조금 다르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위법한 거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20년 2월 달에 법원에서 이거는 그 죄가 안 된다. 예. 무죄라고 그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을 그냥 개정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 법을 찾아봤더니 4장의 2라고 하는 것을 신설해가지고 조문을 여러 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이라는 그 장을 만들어가지고 쭉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조금 전에 나온 그 김현미 전 장관 이야기가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현실은 어땠는가 거기 보면은 규제가 훨씬 더 강해졌어요. 예. 예컨대 여객자동차 운송시장 안전기여금이라고 해가지고 매출액의 무려 5%를 기여금으로 뜯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된 것인데 그 사이에 택시는 어떻게 됐느냐?
개인 택시 운전사님들은 기사님들은 나이가 고령화가 돼가지고 60세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택시 기사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코로나 시국이나 이런 때 배달 서비스 같은데 돈을 더 훨씬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다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자체는 줄어들고 그 택시 서비스를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타다 같은 것들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에게 불만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또 잃게 되는 그러한 그 역효과가 사실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예. 정책의 실패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당시를 이제 좀 보면 뭐 공청회,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었다는 비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역 의원 시절에도 이제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반성이 됩니다만은 예. 법안 발의 건수가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1년에 한 해 동안에 법안이 발의되는 숫자가 10,0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예. 그리고 1인당 1년에 뭐 12개 이상 법안을 발의해요. 예, 너무나 많은 법안이 한꺼번에 발의가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법 하나 만들 때마다 발의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이 법안이 가져올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미리미리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안 발의 몇 개 했다 가지고 또 자기 또 개인 홍보를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 법안의 그 발의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회가 더 신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거야말로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원칙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정책들도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입법부가 국회가 여러 그 직능 단체의 일방적인 설명이라든지 또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쉽게 사실 굴복이 되면 법안들이 쉽게 이렇게 발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야권 일각에서도 최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병원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라는 이 이분법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우리가 절대 선이라고 하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우리가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검수완박이었습니다. 타다 금지법도 있었죠. 예. 임대차 3법도 있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법을 들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타다금지법도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당시에 이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고 국회를 이제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려면은 법을 완전히 좀 뜯어 고쳐야 될 텐데 이거 뭐 정치권에서 어떻게 좀 풀어야 될 방법이 있을까요? 법안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국민의 수요와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타다가 금지됐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나라에 이런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택시업계 관련자들이 다 정말 공멸하고 예. 정말 어떤 특정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또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었고요. 지금은 또 세월이 흘러서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리고 특히 지금 택시 대란으로 인해서 국민 생활이 불편하다면 저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고민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결국은 목적에 따른 정책 수단을 결정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의 타다 같은 이런 서비스를 혁신으로서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런 어떤 대기업 중심 지금 그 우리 콜택시나 이런 대리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독점이 발생하면서 기존 생태계를 또 교란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혁신과 어떤 규제 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적절히 잘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그 공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다시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